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선교의 경험들을 선교 이론에 담아보는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오늘은 제7강 선교지 정착에 대해서입니다. 선교지 정착은 선교지에 나아가서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겪는 이런 에피소드, 그리고 처음에 정착하는 이런 과정이 잘 정착이 이루어지면은 또 장기적인 선교의 그 밑받침을 잘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선교사가 처음 선교지에 도착해서 이제 공항 밖으로 짐을 들고 가족들과 함께 나옵니다. 정말 그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수많은 감정들이 다가옵니다. 이 차들은 시끄러운 경적 소리를 내고 있고, 또 무질서하게 이 도로들을 질주하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신전에서 나는 소리들이 또 들려오고, 또 낯설은 그런 냄새들, 도로 위에 물이 지어서 그냥 할 일 없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길거리를 이제 좌로우로 마음껏 다니고 있는 소들, 그리고 개들, 또 까마귀들, 이런 환경들이 정말 처음 그 선교지에 온 선교사들을 환영합니다. 그럴 때 선교사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과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다가오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정착을 해야만 우리의 선교사들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선교사들이 거주할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주거지가 필요한데, 주거지를 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내가 사역지를 더 우선순위로 해서 주거지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거 환경을 고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지역 주민 속으로 더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은 안전하고 먼저 사역을 고려해서 좀 더 효율적인 곳, 그런 곳에서 살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특히 이런 학교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 학교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근처인가, 또 현지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 이 언어를 배우는 언어 학교가 근처에 있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주거지를 구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이 치안 문제입니다. 이 치안 문제가 되면은 정착 기간, 즉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안 문제를 꼭 고려해서 정말 안전한 지역인가, 물론 선교지에 안전한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안전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인가, 또 주택인가, 담장은 어떤지, 그곳에 파출소는 인근에 있는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환경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또한 전기, 수도, 특히 이런 고국과 많은 이런 인터넷으로 또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거지를 구할 때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대부분 선교지에 부동산 브로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있죠.
그들이 눈에는 한마디로 호갱이 새로 온 것입니다. 언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현지인의 법규도 이해하지 못하고, 현지인의 물가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왔을 때, 그 부동산 브로커들의 눈에는, 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저희들이 이 새로운 선교사가 이 호갱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동산 브로커들을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임대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임대계약서가 영어나 현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조건들,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세금을 내는 나라가 선교지가 대부분인데, 가능하면은 선교사들의 주거지는 이 렌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어떤 그 선교사들의 그 비자라든가 여러 신분에 대해서 그 선교지 정부에서 어떤 일에 관련해서 허락을 맡을 때 주거지에 대한 계약서와 그리고 세금 납부 확인서를 대부분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낯선 곳에 가서 혼자 주거지를 찾는 것은 정말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처음에는 지인의 숙소나 지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혹은 호텔 같은 곳에 살아보면서 조금 현지를 안 다음에 스스로 주거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지를 마련한 이후에 그 다음에 현지에서 행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네, 어느 선교지에 가든 그 선교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서 재외 국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한국에서 필요한 이런 또 주민등록번이라든가 이런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또 서류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2국민 등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2국민 등록 서류를 떼어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전화를 개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2국민 등록이 완료되고 전화 개설이 완료되고 인터넷 개설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은행 계좌 개설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 계좌 개설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인터넷 개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자녀들을 선교지의 학교에 편입하거나 입학 또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또 힘든 부분입니다. 선교사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는 고생하려고 각오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어떤 학교에 어떻게 또 그런 낯선 또 수준이 낮은 위생 환경, 도로 환경, 학교 환경 전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학교를 보내려면은 선교사들의 마음이 정말 아픈 시간입니다. 또한 은행 계좌 개설할 때도 대부분 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가 현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이때 나타나는 것들이 브로커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보수도 필요 없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말도 할 줄 압니다.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사님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주님이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그들에게 주거지를 계약할 때,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자녀 학교를 보낼 때 다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들이 본성이 드러날 때,
그들이 본 마음이 드러날 때 선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학교에 편입시킨 이후에는 또 대부분 선교지에 한인 교회와 한인 선교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이단 단체가 아니라면은 파송 증명서라든가 소속 증명서 그리고 또 이런 기존 선교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한인 선교사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입해서 이 선배 선교사들의 조언을 듣고요. 또 그들의 활동 내용, 그들의 또 활동하는 장소도 소개받고 처음에 이런 오리엔테이션 기간도 필요하고요. 또 선배 선교사들로부터 이런 주거에 대한 학교 정보에 대한 어쩌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제2국민 등록을 마친 다음에 이 한인 선교사들이나 한인 교민들과 함께 이런 문의하고 시간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같은 교민들 중에서도 전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착한 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좋은 의도로 선교사들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은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 중심을 또 잡아야 됩니다. 자녀 학교를 편입시킬 때 우리는 학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현지 학교가 있어요. 현지 학교는 현지 언어로 보통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현지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처음에 겪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거기서 공부한 것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학교를 초기에 이렇게 잠시 다닐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다니는 것은 현지에 적응하는 또 좋은 간증을 보이고 또 적은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나중에 거기를 졸업하고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돌아와서 대학을 다닐 때도 이런 초중고등학교 과정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제학교는 또 대부분 선교지에 있습니다. 제가 있던 네팔에도 링컨 스쿨, 브리티시 스쿨 이런 좋은 국제학교가 있어서 대사관 직원들의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여유가 되는 선교사들 자녀들이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업료가 비싸다는 것이 문제고요. 또 다만 장점은 국제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 커리큘럼이 있고요. 정말 우수한 이런 학교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옵션이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가 선교지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는 선교사에 대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거나 할인 혜택을 받거나 또 그래서 수업료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고요. 또 그 학교 전체 분위기가 크리스찬 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크리스찬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학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교 브로커를 조심하라. 이런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한국어도 잘하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또 아무런 저는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돕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런 선의로 다가오는 분들이지만은 때로는 조심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언어 공부는 정말 초기 정착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플러신 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벤 엥겐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는
결국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첫 번째는 국경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어의 또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종교적 심성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의 장벽, 첫 번째 장벽은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이제 선교지에 정착할 때 두 번째 장벽이 바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공부는 이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어 공부를 보통 할 나름이겠죠. 그런데 적어도 3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장기적인 그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선교 사역 기간을, 선교 기간을 고려할 때 언어를 단단하게 하지 않고 서둘러서 선교의 사역에 시작되면은 그런 언어가 훗날 큰 이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 3년은 꼭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적어도 3 내지 5년 정도는 언어 공부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언어 공부할 때는 표준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공용어를 또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이 표준어나 공용어 말고도 각 부족별로 부족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공부는 언어 학교가 있고요. 혹은 대학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이 튜터들을 통해서 튜션, 개인 과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개 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초기에 언어 학교나 이 대학 과정을 공부하면은 더 타이트하게 공부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지에서 언어 공부를 학교에서 하면은 이 스튜던트 비자, 곧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저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사역 시작하지 마십시오. 언어 공부는 선교지에 도착한 이후에 초기 3년 동안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언어 공부 자체가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할지 저희는 항상 그 부분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언어 공부는 제껴놓고 이런 자칫하면은 어떤 이런 통역을 통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어 공부 시에는 정말 문화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는 단순히 어떤 랭귀지의 테크닉, 스킬이 아닙니다. 이런 지역 정보, 문화, 풍습, 전통 이런 것들과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가급적이면은 선교사와 아내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언어를 배우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3년, 5년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사역에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꼭 같이 현지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국제학교에 들어가거나 영어로 수업하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갈 경우에 현지어를 기초만 배우고 못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선교사 자녀들이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울 때는 꼭 현지인 파트너와 함께 복습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또 선교지 적응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수단이 필요하겠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아니면 스쿠터를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선배 선교사로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선교지에서 오토바이나 스쿠터는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필요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도로 환경이 대부분 선교지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 구급차, 또 파출소라든가 경찰서, 그 다음에 로컬 시장, 그리고 쇼핑센터는 어디에 있는지, 한인들의 어떤 한인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또 한인식품점은 어디에 있는지, 한국 음식점은 어디에 있는지, 우체국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선교지에 적응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인 식당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어려울 때 한인 식당에 있다면은 한인 식당에 가서 한식을 먹으면은 그것이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